50년 전에 한국을 처음으로 방문한 후로 한국의 매력에 빠져들었다는 한 독일인. 그가 경험했다는 한국과 한국인의 민낯이 참 흥미롭습니다. First time I came to Korea was in 1966, so it's been about 50 years now. Korea is very dynamic and unique. From one of the poorest countries in the world to an economic powerhouse today, Korea has become a role model for other countries today. 요즘 한국을 주제로 대학에서 강의하거나 연구하는 외국인 학자들이 참 많죠? 전 세계적인 한류 열풍이 불다 보니 한국에 대해 궁금해하는 젊은이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유럽 각 대학에서 한국학 및 한국어를 전공하는 외국인 학생들이 최근 몇 년 새 크게 늘었을 뿐만 아니라 어학원들까지 한국어를 배우려는 학생들로 바글거리는데요. 무려 50년 전부터 한국을 주목한 독일인이 있습니다. 바로 독일인 한국학자 베르너 사세 교수입니다. 그는 1941년생으로 올해 80이 넘었는데요. 보통 나이가 들면 고향이 그립다고 하던데 베르너 사세 씨는 아닌가 봅니다. 교수직 은퇴 후 한국으로 건너온 그는 한국에 정착해 살고 있거든요. 그는 유럽에서 한국학 1세대로 불립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을 때 가장 먼저 한국에 대해 관심을 갖고 연구했으며 한국을 알리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한 인물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세 씨가 한국을 알게 된 것은 우연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제2차 세계대전 중인 1941년 독일에서 태어났습니다. 1960년대 중반 이후로 한국과 중국, 일본 등의 아시아 국가를 우연한 기회에 방문하게 됐는데요. 특이하게도 그가 가장 관심을 가진 나라가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당시 한국은 전쟁 후 폐허가 된 땅에서 나라를 재건하고자 애를 쓰던 중이었습니다. 당연히 인프라라고 부를 것이 없었고 배를 굽는 일이 허다할 정도로 궁핍했죠.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한 곳, 그게 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 사세 씨는 전라남도 나주와 서울로 오가며 4년 동안이나 한국에 머뭅니다. 그리고 1970년대에 독일로 돌아갔죠. 한국에 대해 좀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하고 싶었지만 유럽에는 한국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는 어쩔 수 없이 독일 보훔대학교 동아시아학과에서 일본학과 중국 문학 등을 공부하는 동시에 개인적으로 한국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했는데요. 5년 후 그가 발표한 박사 논문 내용이 정말 인상적입니다. 계림 유사에 나타난 고려 방언에 대한 논문을 주제로 했기 때문이죠. 그는 독일 최초로 한국학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이자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던 한국에 대해 끈질기게 파고드는 괴짜 학자로 통했습니다. 지금처럼 자료를 쉽게 인터넷으로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파란 눈의 외국인이 어떻게 한국사를 공부했을까 신기할 따름인데요. 사세 씨는 박사 학위를 받고도 한국 역사에 대한 연구를 이어갔습니다. 신라 향가에 대한 2권짜리 저작으로 교수 자격을 얻은 그는 독일 보훔대학과 함부르크 대학에서 강의를 시작했는데요. 바로 한국학이었죠. 두 학교에 한국학과를 개설한 최초의 인물이 된 것입니다. 현재 두 대학에는 100명 정도가 공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모두 사세 박사의 후예들인 셈입니다. 정년 퇴직 후에는 한국에 들어와 한양대학교 문화인류학과 석좌 교수로 지냈다고 하는데요. 한국 전쟁 후 한국은 물론이고 격동의 경제 성장기, IMF, 최근의 한류의 세계적 인기까지 한국의 역사를 생생하게 목격한 사세 씨. 청년 시절 4년간 경험한 한국을 잊을 수 없어 공부를 하다 보니 이렇게 됐다고 말하는 그와 한국의 인연이 참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전생에 한국 사람이었는데 현생에 독일로 유배된 것 같다고 말하기까지 했는데요. 한옥과 한복을 좋아하고 남도의 홍어와 젓갈의 깊은 맛까지 알아버린 푸른 눈의 외국인. 심지어 독일에 있을 때도 매일 아침 한국 신문을 꼬박꼬박 챙겨봤다고 하니 경이로울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50년 동안 한국을 지켜본 사세 씨가 정의 내리는 한국인의 모습은 어떨까요? 그에 져서 민낯이 예쁜 코리안에는 한국인조차 생각하지 못했던 한국인의 특성이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는 한국 문화의 대표적 요소로 한옥, 정자, 마당, 한복, 밥,
김치 등을 꼽았습니다. 또한 선비, 유교, 불교, 무당, 한글, 전통시가 등을 한국 문화의 속살로 분류했는데요. 저는 그 내용 중 유교 문화에 대한 사세씨 해석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사세씨의 코멘트를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한국의 전통에는 유교가 뿌리 깊이 자리 잡고 있는데 낡은 것이다, 보수적이다, 봉건적이라고 하면서 외면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러나 유교적 전통을 잘 들여다보면 현대인에게 꼭 필요한 가르침이 많습니다. 유교에서 가르친다는 것은 내가 보다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좋은 시민이 되는 것, 다른 사람들이 잘 살도록 내가 달라지는 것을 뜻하죠. 한국인들이 세계적으로 시민의식이 높다고 평가받는 것도 바로 이런 유교 정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유교는 내가 잘해야 다른 사람들도 잘한다고 가르치니까요. 또한 교육을 무엇보다 중요시하는 한국인들의 정신도 유교에서 비롯된 것이라 말합니다. 배워야 산다. 밥을 굶더라도 자식은 가르쳐야 한다는 우리네 부모님들의 정신이 있었기에 한국이 발전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특히 그는 조선시대 세시 풍속서를 영어로 번역해 미국에서 출판했는데요. 무려 7년 가까이 한국의 한문 고서인 동국 세시기를 번역해 연구한 결과였습니다. 동국 세시기는 조선 순조 때 학자 홍성모가 지은 세시 풍속서입니다. 당시 1월부터 12월까지 세시 풍속을 월별로 정연하게 기록하고 있는 책이죠. 출간 이유를 묻자 서양에서는 한국이 빠르게 발전하고 IT 기술과 자동차 산업이 발달한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역사와 문화가 없는 나라로 오해하고 있기도 하죠. 이런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직접 한국 알리기에 나선 겁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한국에 대해 잘 아는 만큼 사세씨는 뼈아픈 지적도 빼놓지 않습니다. 한국인들이 하는 말 중에 이상한 것이 있어요. 자신은 양복을 입으면서 외국에 나가면 한복을 얘기해요. 아파트에 살면서 한옥의 아름다움을 얘기해요. 전통 문화란 힘들게 보존해야 할 무엇이 아니라 사용하고 즐겨야 한다는 사세씨. 그가 개량 한복을 입고 독일로 가면 사람들이 어디서 산 옷이냐고 묻는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통용되는 아름다움인 만큼 일상생활에도 널리 활용되면 좋겠다는 게 그의 바람인데요. 사세씨는 한국이 짧은 시간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룬 대신 여유가 없었기에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전통을 보존할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고요. 사세씨가 제시한 대안은 생각보다 쉬운 것이었습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입을 수 있게 모양을 변형한 개량 한복이나 새로운 재료로 만든 한옷 같은 것이었거든요. 한류에 대한 해석도 남다릅니다. 그는 지금의 한류는 한국의 문화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 미국에서 유입된 문화를 한국적으로 전파하는 문화라고 해석했죠. 한국 문화 콘텐츠의 성공은 대단하지만 앞으로는 한글, 한복, 한옥, 서예 등 우수한 문화를 진정으로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의견을 표했는데요. 한국인이 전통과 문화를 점차 잊어버린다면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답도 찾지 못할 것이라는 노 교수의 통찰력이 가슴에 와닿습니다. 골든글러브 시상식이 열린 날, 딸 비비안과 함께 안젤리나 졸리가 목격된 곳은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그녀는 한 안경점에서 비비안의 안경을 심사숙고하며 골랐으며 안경이 나오기 전까지 파리바게트와 다이소를 오가며 소소한 쇼핑을 즐겼는데요. 한국인들과 다름없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서울의 거리와 흡사한 이곳, 사실 한국이 아닙니다. 로스앤젤리스 웨스트 1번가에 있는 코리아타운이었는데요. 문득 호기심이 생깁니다. 미국에서도 네로라는 전문 안경사들이 많을 텐데 안젤리나 졸리는 굳이 왜 한국 안경점에 온 걸까 하고 말이죠. 그것도 딸 비비안의 안경을 맞추기 위해서요. 이 일의 바탕에는 한국에서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영화 홍보차 한국을 여러 번 방문한 안젤리나 졸리는 아들 매덕스의 연세대 입학을 위해 몇 년 전 한국에 온 적이 있습니다.
연세대 생명과학공학과의 외국인 전형으로 입학한 매덕스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검은색 뿔테 안경을 쓰고 나타났는데요. 바로 한국에서 맞춘 것이었죠. 광화문 서울 파이낸스 센터에 있는 안경점에 방문한 두 사람은 경험한 한국 안경의 신세계에 처음으로 눈을 뜨게 됩니다. 보통 한국에서는 안경점에 가서 시력 검사를 하고 마음에 드는 테를 고른 후 렌즈의 옵션을 정하고 몇 시간 뒤면 완성된 안경을 바로 쓸 수 있습니다. 너무 늦은 밤에 안경점을 방문하지만 않는다면 대부분 당일에 안경을 받을 수 있죠. 그러나 미국은 다릅니다. 안경을 맞추기 위해서는 먼저 시력을 검사하는 의사인 검안사에게 시력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요. 안경을 맞추려면 병원에 따로 방문해서 시력 진단서를 받는 것이죠. 발급받은 시력 검사표는 콘택트 렌즈의 경우 1년, 안경의 경우에는 2년 동안 유효하며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시력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비용은 $50에서 $100 수준이라고 합니다. 시력 진단서를 받았다면 이번에는 안경사에게 갑니다. 미국의 22개의 주에서는 안경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만이 안경을 제작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있는데요. 이곳에서 필요한 렌즈가 어떤 종류인지, 코팅이나 색 등의 자세한 옵션을 정하고 테를 고른 후 안경을 맞출 수 있습니다. 안경 가격은 렌즈에 따라 천차만별이지만 보통 $100에서 $500 사이로 완성까지 일주일 정도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옵션을 추가할 때마다 천차만별로 가격이 뛰고요. 한국처럼 3번, 4번 압축한 렌즈를 맞추려면 상상 이상의 돈이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물론 이런 불편함을 덜기 위해 온라인으로 주문하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마찬가지로 시력 진단서가 필요하죠.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해외에 사는 교민들은 다른 건 몰라도 안경은 여분까지 한국에서 마련해 오는 것이 좋다고 조언을 할 정도인데요. 한국에서는 당일에 맞출 수 있는 안경이 미국에서는 거의 2주나 걸린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게다가 비용도 시력검사와 안경값 모두 지불해야 하니 한국보다 비싸고요. 이런 상황을 알고 나니 안젤리나 졸리가 굳이 코리아타운까지 가서 안경을 구매한 이유에 공감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미국인들은 이런 불편함 때문에 안경을 한번 맞추면 5년에서 10년을 사용할 정도로 오래 쓴다고 합니다. 한국처럼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고 안경을 교체하는 건 드문 일인 거죠. 안젤리나 졸리 또한 영화 홍보차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한국에 다시 갈 날을 고대하고 있다며 한국에 있을 때 좋았고 앞으로는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코멘트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여러 방면으로 편리한 한국 생활에 감탄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한국을 여러 번 방문한 외국인들은 한국 안경의 우수함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에 올 날을 기다렸다가 새 안경을 맞춘다고 말할 정도인데요. 그만큼 한국 안경사들의 실력이 대단하기 때문이겠죠? 라식이나 라섹 수술이 개발돼 안경 없이도 시력 저하를 만회할 수 있는 방편이 있지만 여전히 안경은 시력을 보완하는 데 필수품으로 손꼽히는데요. 한국의 안경사들은 다른 어느 나라의 안경사 직업군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전문성을 자랑합니다. 특히 시력 검사와 안경 조체, 그리고 피팅까지 일련의 과정 모두에서 전문성을 자랑하는데요. 한국에서 안경사가 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발급한 면허증이 필요하며 국내 전문 대학 또한 4년제 대학 안경광학을 전공한 사람만이 안경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죠. 렌즈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안광학부터 눈 건강과 관련된 안과학, 안경 제조를 다루는 안경학까지 다양한 수업을 들어야 하고요. 실제로 안경은 안경사의 능력에 따라 좌우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안경테와 렌즈를 어떻게 조합하고 다루느냐에 따라 무게도 차이가 날 뿐더러 렌즈 두께도 줄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소비자들은 착용감에서 확연한 차이를 느끼게 되죠. 한국 안경사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연구해 나가고 있는데요. 한국에서의 안경사 역할 중에 미국과 가장 다른 점 중 하나는 바로 판매 영역입니다.
한국 안경사들은 그동안의 경험이나 데이터를 바탕으로 도수나 얼굴형, 고객 개인의 취향에 가장 알맞은 안경테를 권하고 안경테 안에 들어가는 안경 렌즈를 합리적이고 실용성 있는 상품으로 추천해주기 때문이죠. 센스 있는 안경사 덕분에 인생 안경을 찾았다는 외국인들의 경험담도 인터넷상에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실력은 물론 디자인 추천까지 역시 한국인이 남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상생활에서 떼놓을 수 없는 안경의 유래를 살펴보면 흥미로운 점이 눈에 띕니다. 현대에 와서도 미국 뉴스위크가 지난 2000년 동안 가장 중요한 발명품 중 하나라고 추켜 세울 만큼 안경은 눈의 한계를 확장했고 생산성을 높인 물품 중 하나입니다. 일례로 다산 초당에 걸린 정약용 선생의 안경 낀 모습은 신기하게 느껴집니다. 다산은 18세기와 19세기에 걸쳐 살았던 조선 후기 학자인데요. 그가 끼고 있는 안경은 요즘의 둥그런 뿔테 안경과 크게 다르지 않죠? 이처럼 현대의 물건으로 인식되는 안경의 기원은 13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유럽에선 15세기부터 안경 제작 기술이 발달해 거리에서도 누구나 안경을 쉽게 써보고 살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16세기 임진왜란 때 조선에 유입된 안경은 17세기 중반 이후 그 수가 급속히 증가했다고 합니다. 당시 청나라 장인들은 유럽식 안경에 버금가는 안경을 제작했으며 중국에서 뻗어나온 안경 문화는 조선과 일본 등 동아시아 전반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죠. 그런데 한동안 중국이 우위를 점했던 안경 세공은 19세기 이후 유럽으로 주도권이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중국 장인들은 렌즈 제조법이나 기능을 발전시키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수공업 형태를 벗어나지 못했으며 질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과학적 시스템도 마련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었죠. 조선 사람들은 점차 디자인이 우아하고 기능도 우수한 유럽식 안경을 선호했다고 하는데요. 아마도 다산 선생이 쓰고 있는 안경도 유럽에서 수입해온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당시 중국이 아닌 한국이 안경을 만들고 발전시켰다면 결과는 어땠을까 사뭇 궁금해지는데요. 몇 세기 전만 해도 다른 나라에서 만든 안경을 수입해 쓰던 한국은 안경 산업에서 확연히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톱스타마저 수많은 안경점을 제쳐두고 한국의 안경사를 찾아갈 정도니까요.